자, 빨리 들어오세요. 책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42페이지에 기후 얘기 나온 거 있죠, 그 표. 거기 있는 표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은 최소한 다 외워야 돼요. 알았어요? 네, 거기는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지형을 볼 건데, 지형. 요건 쉬워요. 네. 거기 보면 지형의 3번 별표,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에서 산지, 평야, 해안, 독특한 지형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다음 거기서는 평야하고 해안은 안 볼 거야. 왜? 그냥 그건 상식으로 우리가 다 알아. 볼 게 뭐냐면 산지하고 특이 지형만 보면 돼. 자, 거기 들어보세요. 산지하면 산 나는 거, 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산 있잖아요. 야, 근데 이게 산지 지형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지형은 해발 고도가 최소 얼마? 4,000m 정도 넘어야 돼.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어디야? 남한에서는 한라산이지. 한라산이 2,00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지 지형은 말 그대로 산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산에. 근데 산은 사실상 사람들이 살기 졸라 안 좋지. 졸라 안 좋은 데지.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요,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내려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요.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내려가서 솔직히 살기 어려운데,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거기 들어보세요. 적도는 열대기후 지역인데요. 자, 이게 봐. 이쪽 남미 쪽에 가면요, 남미 중간쯤에 적도가 여기 지나고 열대기후가 있는데, 그 남미 쪽에 가면 열대기후에 분포되어 있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산이 엄청 높은 산이 많아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해서 해발 고도가 막 4,000이 넘어가는 산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대답해 주셔야 돼. 열대, 고온 다습, 졸라 더워. 비도 많이 와. 근데 졸라 높은 산이 있어. 자, 그럼 이거 짬뽕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높이 올라가도 기온이 똑같아? 높이 올라가도 서늘해. 살기 좋아. 그렇게 안 나빠. 알았지? 이게 여기의 특성이야. 열대인데 알았어요? 졸라 더운 데인데도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올라가도 서늘해. 그래서 고산도시가 발달했어. 주로 안데스 산맥을 끼고, 요쪽에 안데스 산맥, 이제 이쪽에 안데스 산맥이 쫙 끼었는데, 안데스 산맥을 끼고 이제 고산도시들이 발달해. 그래서 몇몇 나라가 있어요. 뭐 칠레라는 나라도 있고, 뭐 에쿠아도르, 뭐 이렇게 가장 유명한 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에쿠아도르의 키토라는 고산도시, 안데스 산맥 쪽에 있는 건데 꽤 도시가 큽니다. 4,000m 고지 이상이 있음에도. 근데 농사는 굉장히 척박할 수밖에 없죠. 뭐 산지가 뭐 서늘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 살 정도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고산도시 요게 특징이에요. 서늘하다, 살기가 그나마 괜찮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지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딱 3개만 기억하세요. 화산지형하고 그 다음에 2개만 봐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뽑으면요, 빙하 지형 정도. 자, 얘네 셋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요. 선생님, 근데 화산 지형에 사람이 살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화산 지형도 지금 막 그 용암이 막 오바에 쳤는데, 이런 데는 당연히 뒤지죠, 가면. 그러면 주로 어때? 뭐 이렇게 휴식기 있는 화산 있잖아. 아직 막 이게 언제 뽑은지 볼까 막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하고 이제 거의 서서 이제 맛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요,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데 가면 이제 온천, 그 다음에 또 간헐천이라고 해서, 간은 이제 사이사이 간자인데 뭐 이렇게 온천 비슷한데요, 이런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은 지하에 이렇게 용암이니까 땅이 뜨거워서 그 지열,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가지고 와 졸라 똑똑해. 발전소를 와, 복 받았지. 땅의 열기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또 관광지도 있죠. 대표적인 화산 지역 하면 어디야? 여러분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 있죠. 하와이 가면 관광 상품에 뭐 있어? 헬기 타고 그 화산 있는데 가. 막 위에서 보면 보여. 용암 막 불 끄는 거. 그 겁나서 타겠냐? 나는 못 탈 것 같은데. 그 헬기 조종사가 죄송합니다. 막 갔습니다. 헬기가 와 이러면 이제 쭉 내려야죠. 낙하산 확 뛰어내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와 이번 생은 끝이네. 와 이러면서 뛰어내릴 거 아니겠어요. 또 가다 보면 거기 트레킹을 해. 화산 지역을 트레킹을 하고 트레킹.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터지면 와 이거 죽는 건데. 자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카르스트 지역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 학기 시작하고 시험 대비할 때 이거 진짜 많이 하고 문제도 엄청 많이 풀 건데 카르스트 지형은 자 색깔 바꿔서 쓸 건데 요거 알아야 돼. 석회암. 암은 바위 돌덩이인데 석회질로 이루어진 돌덩이. 주로 해양 생물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썩어서 쌓인 거야. 그래서 이 석회암은 주로 이렇게 갑각이죠, 조개류 뭐 이런 것들이 막 쌓인 건가 봐. 근데 이 석회암이 흩어져서 막 뿌려지면요, 이게 또 토양분이 된대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르스트 지형은 뭐냐면 이 석회암이 있는 지형에 이제 얘네가 뭐하고 만나면 얘네가 맥을 못 추냐면요, 얘가 물을 만나면요 녹아버려요. 그 용식이라고 그래. 녹는 거. 석회암이 물을 만나면 녹는다. 이걸 용식작용이라고 어려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봐. 이렇게 땅에 있는데 여기 석회암이 듬성듬성 있어. 듬성듬성 있어. 표면에도 있겠고. 그러면 비가 막 내리면 여기 내리면 이게 움푹 파요. 그리고 뭐 땅이 갈라지면 글로 빗물이 들어가서 여기 석회암이 있으면 이걸 녹여. 이렇게 녹여.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막 녹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로 석회암 동굴 가면 위에서 어때? 위에서 석회암 이렇게 뾰족한 거 보이죠? 그렇죠? 그게 뭐야? 빗물이 그 석회암을 만나서 녹아가지고 녹은 물이 뚝뚝뚝 떨어진 거래요. 네, 그래서 이 카르스트는요 관광지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요, 저기 중국의 구이암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할롱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할롱베이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이렇게 이 울뚝불뚝 이렇게 솟아난 바위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석회암 지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이게 나머지 석회암이 용식작용에 의해서 또 바람 막 불어가지고 그래서 깎여가지고 이렇게 울뚝불뚝 이렇게 바위처럼 솟아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탑과 같이 석회암이 쏟아있다고 해서 탑카르스트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탑카르스트 이런 말을 해요. 얘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일단 얘는 지도로 많이 나오고요. 하나 더, 빙하 지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게 주로 저쪽 노르웨이 저쪽.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봐봐. 거기는 이제 산에 이제 있는데 빙하가 이제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움푹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해서 움푹 파인 곳에 빙하가 있다 보니까 위에 빙하가 중력에서 땡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움푹 압력을 더 땅에 움푹 들어갔나 봐요. 들어가다가 빙하기가 지나면서 이게 녹은 거야. 녹아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버린 거야. 여기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여기가 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곡이 된 거야. 옆에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빙하 있던 곳이 나중에 빙하기 지나고 녹아서 이렇게 U자 형태 협곡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대표적인 게 피오르드 해안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빙하 지역에 이런 거 있다. 얘 셋만 기억하면 돼.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화산 지형, 그다음에 거기 카르스트, 얘는 없죠? 빙하는 지금 여긴 없네.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잠깐 넘어오면요, 46페이지 와보세요. 자, 46페이지 가면 9번 문제 있어요. 46페이지에 9번 문제 가면요, 자,
자, 그게 베트남의 할롱베이의 바닷물과 빗물 등에 의해서 용식, 바닷물, 물이 뭐하고 만나? 석회암하고 만나가지고 탑처럼 솟아있는 그러한 바위를 볼 수가 있다. 바로 1번이다. 1번 사진 별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꼭 좀 풀어보시고, 우리 나중에 대학 합격할 때는 문제를 많이 풀 거고, 52페이지 좀 와주세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 여기는요, 별표. 이 단원, 요 3단원에서 여기 파트는요, 제일 재미도 없고, 그리고 제일 조금 짜증나는 단원인데, 이게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자, 칠판 한번 집중해서 그냥 보세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원시시대 때 자연은 우리한테 졸라 무서운 존재겠죠. 무섭잖아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그냥 쪼는 거, 천둥번개 꽝 치면 어떨까? 애들 그냥 쫄아가지고 엎드려요.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러죠. 계속 천둥번개 치니까 막 애들이 원시신앙 이런 거 뭐야, 원시신앙. 야, 하늘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자, 가장 예쁜 처자를 바쳐라. 그럼 너희는 바쳐지는 거야. 부족을 왜 실행당하고. 이런 아주 이상한 시대야. 그러니까 봐봐.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했어.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인간은 그냥 자연의 일부분으로 그냥 살아왔었어. 근데 언제부터? 서서히 인간이 자연을 졸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일까? 근데 산업혁명 맞긴 맞는데 실제로 만만히 보기 시작한 건요, 고대부터예요. 고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부터 인간끼리 모여 살면서 방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인간들이 깝치기 시작했어. 뭐, 야, 이 새끼들 니네 뭐 별거 있어? 그래서 요때부터 서서히 인간이 자연을 조금 이용하고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언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근대에 와서는요, 과학이 졸라 발전하면서 자연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자연은요, 놀라운 힘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홀랑 탔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해도 한 100년 지나면요, 다시 울창한 숲이 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 근데 인간이 자꾸 자연을 갖다가 갈구고 자연을 갖다가 인간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서 뭐 석탄 캐고 석유 캐고 막 이딴 짓 하니까 이제 자연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 아무튼 여전히 지금도 현재까지도 인간이 잘났다. 인간 중심이란 말은요, 인간이 제일 위에서 밑에 자연을 갈구고 자연을 도구로 삼고 자연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어요? 그걸 인간 중심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잠깐 보세요. 도덕적, 고려 대상,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될 대상,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될 대상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몰라도 돼요, 지금은. 자, 고려 대상, 책임 대상, 의무 대상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 사상가들은 얘네들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인간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만 뭐 하면 돼요? 도덕성을 고려하면 돼요. 속된 말로 인간이 인간한테만 착하게 굴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자연한테는요, 아무런 도덕적 거리감이 없어. 이용하고 짓밟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애들이 요쪽 애들이에요. 선생님 졸라 재수없어요. 아니 지금도 시세도 있어. 인간 중심은 요쪽에 사상가가 시험에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요, 몇몇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오빠가 바로 누구냐면
고대는 안 할게요. 근대에 와서 베이컨 먹는 거 아니에요? 데카르트. 요 두 아저씨가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베이컨은 졸라 재수없게 얘기했어요. 자연을 사냥하라. 자연을 노예로 삼아라.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데카르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은 인간처럼 영혼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이 새끼는 단순히 물질이야. 이런 식으로 이분법. 인간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하등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대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얘네보다 조금 그나마 좀 착한 애들이 있나 봐요. 야, 그래도 적어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도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니? 예를 들면 개고기를 좋아한대. 난 개고기 처먹을 거야 라고 하는 새끼는 이쪽이라고 굳이 보면 안 돼, 이 새끼야.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괴롭겠니? 안 돼.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애들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동물 중심은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고려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최소 동물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게 동물도 하등 동물이고 고등 동물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에 대표적인 아저씨가 누구냐면요, 싱어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물 중에도 이런 애들, 고통 느끼는 애들, 하는 너희 뽀삐들, 그 다음에 쾌락을 느끼는 애. 우리 집 강아지가 그 포메라니안이거든요. 조그만 강아지 있잖아. 졸라 귀여워. 졸기야 완전히. 근데 이 새끼가 얘도 알죠? 털 졸라 많아. 여름엔 뒤져 얘가 막 이러거든. 근데 겨울 되면요 밖에 나가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 겨울개야. 그래서 털이 이중모잖아 얘네들은. 여름엔 뒤져요. 근데 얘네들이요 밖에 나가면요 그냥 막 좋아 날뛰잖아. 쾌락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애들은 적어도 인간과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분이 요 싱어라는 아저씨. 그럼 고통과 쾌락을 못 느끼는 동물은요? 그냥 먹어. 자, 그랬더니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이 등장했냐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에브리바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그럼 동식물 다. 여기 대표적인 아저씨가요, 슈바이처 할아버지예요. 슈바이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우, 잘했어요. 공부 좀 했네. 그 위인전 많이 읽었네.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주로 어디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했더라? 아프리카. 이분은 되게 뭐라고 하더라? 굉장히 선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도덕적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분은 어땠느냐면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늘상 이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렸는데, 말라리아 풍토병의 주된 원인이 모기한테 물리는 거거든요. 너희 모기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래? 자기 땀 때릴 거 아니야, 그쵸? 이 아저씨는 그런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모기라는 그 해충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여기는 해충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해충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아저씨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 용납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런 아저씨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힘이 많이 나. 얘는 뭘까? 여기 뭐라고 썼어? 생태라는 말이 뭐니? 이건 들어봤죠? 생, 태, 개. 들어봤죠? 그럼 생태계가 뭐니? 자연. 잘했어.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여러분, 자연을 이루는 건요,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생명체. 물, 공기, 토양, 땅. 자연은 얘네 둘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생태는요, 얘네까지. 무생물까지. 선생님, 말이 돼요? 돌한테 그러면 무슨 도덕적 고려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왜 등장했을 것 같아? 얘네가 오염됐더니 얘네가 못 살잖아요. 다시, 얘네가 오염이 되더니 얘네가 죽겠는 거예요. 이유가 있네. 오늘날 환경문제의 대박은 얘네들이죠. 얘네가 망가지니까 얘네가 못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생태중심학자들은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너희들 잘난 게 없어 새끼야. 근데 얘네 무시하면 끝장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중심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레오폴드라는 아저씨인데, 이 양반이 뭐 어려운 말로 대지윤리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꿀돼지 돼지가 아니라 땅, 어스, 지구를 말해요. 근데 땅은 선생님 뭐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뭐 생명체도 있고 무생명체도 다 있잖아. 나무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대지라는 말은 자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어려운 거 하나, 여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얘는 자연이라고 하는 걸 자체를 뭐라고 보냐면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걸 거대한 생명체로 봐요. 자연 그 자체를. 지구를 거대한 생명체로 봐.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야. 그러면 봐.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 한자로 전체전 하나일 해서 전일주의라고 그래. 이게 뭔데요, 선생님? 전일주의는 이거야. 전일주의는 뭐냐면 전체를 보는 거지 부분을 보는 게 아니야. 전체만 봐. 그러니까 전체가 이 전체 이 생태계가 온전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항상 이 전체의 생태계 자체가 온전 안정성을 유지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 전체의 생태계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부분에 대한 희생도 가능해. 오? 그러면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인간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잘난 게 아니에요. 얘는 오로지 전체 생태계만을 위해서 부분은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2차 대전 당시 이렇게 국가, 민족이라는 전체만 생각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은 죽어도 돼. 너는 새끼야 지금 열심히 전쟁터 나가서 싸워 뒤져도 국가와 민족이 너를 기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걸 어려운 말로 파시즘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얘네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우려되냐. 바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파시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생태중심주의 학자의 한계를 환경 파시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해. 왜냐하면 얘네는 오로지 전체 생태계의 온전한 안전함을 보지 그러다 보니까 부분을 하찮게 여기고 부분의 희생을 그냥 묵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자,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학자들 얘기가 나와. 학자들 얘기. 그래서 나중에 외워야 돼. 그게 어디 있냐면요. 보세요. 책 형광펜 드세요. 52페이지 보자. 인간중심 있죠? 특징만 형광펜. 이분법적 세계관 형광펜. 도구적 자연관 형광펜. 그 다음에 학자 2명 있죠? 별표 5개. 베이컨, 데카르트. 왼쪽 날개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도 있지만 얘는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생태중심주의 있죠? 자, 아까 생태중심주의. 특징만 별표, 전일론 형광펜. 그 다음에 자연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것도 별표 3개.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오폴드 별표. 레오폴드 첫 줄 읽어볼게. 빨리 따라와야 돼.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운 도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이게 뭔 말이야? 생명 공동체의 온전 안정성을 깨치면 이 새끼들은 뭐야? 죽일 거야 이거. 심지어 인간마저. 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애들이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가보시면 자, 거기 무슨 뭐 됐어. 다 필요 없고 2번에 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노력이라고 해서 이게 2번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것도 허접한 얘기인데 그 3번에 가면 동양의 자연관 이거는 좀 별표. 유교, 불교, 도교 묶어놓으시고요. 유교, 불교, 도교는 동양인데 동양은 서양처럼 막 자연을 이용하자 뭐 자연을 뭐 이런 말이 없고 대부분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조화적인 걸 얘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면요. 자, 54, 55페이지 55페이지 9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사상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을 사냥하라. 이게 대표적인 베이컨이고 이 양반들은 인간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연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그런 아저씨들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쉬워요.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62페이지 와보세요. 환경 문제. 자, 선생님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빨리 와. 62페이지에 3번 별표 5개. 환경 문제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 다 알아야 돼. 선생님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여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솔직히. 졸라 많이 들어봤어.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알아? 이게 지도로 표시해.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산성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얘기, 그 다음에 또 열대림 파괴 얘기 이런 것들을 지도상에서 이 지역에 나타나는 주된 환경
환경 오염, 환경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지도에서 이걸 파악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다 아실 거야. 자, 지구온난화 모르시는 분 없죠?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가 졸라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옆에 온실 효과 아시죠? 햇볕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로 오죠? 그러면 지구가 바다와 육지에서 흡수해. 근데 100%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 튕겨 나가는 거야. 그래야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대기권 밖으로 열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대기권 안에 열이 갇혀가지고 대기권 안이 따시해. 선생님 따시하면 좋잖아요. 근데 따시하면 좋은 게 아니지. 데펴지면서 어떻게 될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가장 큰 문제 우리 많이 했던 게 뭐야? 온난화돼서 빙하 녹아서 해수면 상승. 그래서 바다에서 지진 빡 일어나면 어떤 문제 생겨? 해일 피해가 장난이 아니지? 파도 10m짜리가 막 몇백 미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해일이 한 200m가 되면요 웬만한 육지는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봤지 200m.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래. 겁나지 않니? 자, 아무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산성비 별표. 이 산성비가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봐봐, 발전소, 공장, 자동차에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이 비와 만난다고 했는데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들이 발전한 건 주로 어느 나라야? 그렇죠. 서부 유럽, 미국 요 따위 애들이거든. 그럼 거기서 오염물질이 막 발생하겠지? 공기중으로 배출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비구름에 섞여버리거든? 자, 그런데 전 세계에는 바람이 불어. 일정한 바람이 불어. 편서풍 들어봤니? 편서풍?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이 산성비 문제는 왜 심각한지 아니? 즉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한 나라에서 그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한 산성비 피해가 적고 바람에 의해서 이 구름이 이동을 해가지고 엄한 나라에 가서 피해를 줘. 그 엉뚱한 나라에 가서 피해를 주는 거야. 대박이죠? 그럼 엉뚱한 나라에도 열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 나라가 강대국이야. 셧다운 마우스. 입 다물어요. 그래서 이게 지도상으로 표시가 돼서 봐봐. 62페이지 아래 보세요. 거기 자료 2번 있죠. 이거 별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보세요. 색깔을 잘 보셔야 돼. 거기 보면요. 그 산성비의 피해 지역과 산성비가 형성되는 오염물질을 원인 제공하는 지역이 서로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야. 요거 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그 외에도 해양 쓰레기 얘기, 사막화 열대림, 특히 사막화 열대림도 많이 나오긴 해요. 지도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것도.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가 봐. 선생님, 그거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다 필요 없고 63페이지 보세요. 밑에 자료 3번 별표 5개. 주요 국제 환경 협약 이거 꼭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는지 아니? 거기 보면 무슨 협약의 내용들이 쫙 있을 거야. 뭐 람사 협약, 기후 변화 협약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근데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그 협약이 맺어진 나라, 장소 있죠. 그걸 지도상으로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지도에다 그걸 표시하고 이 나라에서 맺은 협약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지 같은 문제가 나온대. 좀 짜증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이 협약문 학교 여러분 지금 경험해 보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 이거 협약문을 막 프린트 해가지고 막 많이 줘요. 어떤 선생님은 좀 오버해. 졸라 많이 줘. 이게 협약이 여기 지금 몇 개 안 나간 거거든요. 엄청 많이 주는 학교 있어. 그 학생은 똥 밟았어. 그거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거 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보세요. 64페이지 4번 별표, 5번 별표, 6번 별표, 9번 별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64페이지 4번, 5번. 자, 5번 별표, 5번 문제 보세요. 이게 어떤 환경 문제일까? 아프리카인데, 이건 친절했다. 사막화하고 열대림 파괴를 둘로 봤어. 어디가 사막하고 어디가 열대림 파괴 지역이냐 이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역은 적도 위쪽이고 여기가 혹시 뭔지 알아요? 북부 이 사헬지라고 사막화지대야. 사막. 그리고 거기 나지역이 뭐야? 적도 근처거든요. 거기가 열대우림. 여기도 사람들이 아프리카 알잖아. 어때?
별 발전하나 발전을 덜 했어.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뭐야? 뭐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파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 별표 해놓으시고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별표 3개.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자, 지금 보세요. 뭐 이렇게 보면은 해류라고 나와. 해류. 해류가 뭐니? 바다에도 여러분 일정하게 바닷물의 흐름이 있나 봐요. 주기적으로. 거기 보면 나오죠. 지역 바다마다. 근데 바닷물이 일정하게 이렇게 흐름이 있다 본데 그걸 타고 뭐가 모인대. 집적이라는 건 뭐가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해양 쓰레기예요. 뭐 모여봤자죠. 놀라지 마세요. 그 면적이요. 어마해요. 어마하다는 게 어느 정도냐. 웬만한 나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양 쓰레기. 누가 치울 거야 이거? 어떻게 치울 거야? 답이 없어. 요즘에 심각한 게 이거야. 근데 여러분 해양 쓰레기 오염에서 인간은 뭐 그냥 뭐 눈 감으면 땡이지만 뭐가 문제야? 가끔가다 그 안타까운 거 보죠? 바다 생물들이 해양 쓰레기를 처먹거나 뭐 그물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런 애들 많아.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까워. 그러니까 해양 생물한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요거는 바로 해양 쓰레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요것도 별표 3개.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냐면 산성비 얘기인데요. 그래서 원인 제공 나라하고 원인 제공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다르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 지도 정말 각인하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각인하고 산성비. 그래서 9번은 2번이고 10번 방. 요거까지 외우세요. 나중에. 주로 이 산성비는 그 오염물질이 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기중으로 올라가서 비구름과 만나가지고 비구름이 계절풍을 따라 이동하면서 내려서 인간한테 졸라 피해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가보세요. 자, 66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13번 문제. 그러니까 요거야.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나왔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딱 지도에 표시하고 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협약을 맺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은 못 풀지 뭐. 우리 아직 안 해왔으니까. 간만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낸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도 외울 게 많고 특히 3단원은 다 집어치워. 뭐죠? 지도. 지도를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도가 거의 생명이에요. 지도가 생명이라고 보는 단원이 요 3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몇 분이냐 지금? 몇 분에 끝나지? 그래? 이 정도 남았네. 자, 그러면 거기로 와볼게요. 어디 와야 되냐면요. 아까 거기 자세히 안 맞네. 44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44페이지 가면 거기 아까 칠판만 설명했고요. 책에는 표시 안 했어요. 44페이지에 그 3번의 자연재 있죠? 지형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기후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를 꼭 기억하시는데 지진, 화산 아까 지진 얘기 잠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기후 요인에서는 딴 거 보지 말고요. 태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풍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진은 이제 뭐죠? 뭐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게 지진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세요. 땅이 왜 갈라지죠? 건조해서요? 네, 뭐 건조해서 갈라지기도 하긴 할 텐데 그럼 우리 피부고. 여러분 지구는 이 대륙,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 있대요? 하나에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판대가리, 판이라고 그래요. 판. 근데 이런 판대가리가 어떤 식이냐면요. 이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지하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용암. 속된 말로 액체 덩어리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교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 느낌이 없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밑에서 뭐 용암이 분출되거나 뭐 기압 차이에 의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걸 외부로 자극을 하면요. 판대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팡. 그러면 주로 판대기 연결된 지역이 피해가 큰 거죠. 그래서 여기 판대기가 연결된 지역이 세 개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 여기에 해당한 이 경계, 그러니까 판대기 경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약간 비껴 있죠. 일본이 정통으로 맞았어요. 일본이 환태평양 조사인데 정통으로 맞았어요. 여기 또 하나 있고 어디 있냐면요. 저쪽 유럽 쪽에 가면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지진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유럽 쪽에? 터키. 터키도 재수없게 그쪽 판때기 경계 지역에 있는 나라. 그래서 지진 피해도 생각보다 많이 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 태풍 중요합니다. 태풍. 자, 우리 태풍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바로 문제로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여기 나왔나? 태풍 얘기가 안 나왔나? 태풍. 그러네. 자,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태풍은, 고기 잠깐 들어보세요. 빨리 얘기해. 태풍은 원래 이름은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열대성 저기압. 선생님, 열대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로 열대 지역에서 형성되는 저기압이라고 하는 구름대인데, 열대 지역이니까 햇볕 졸라 내리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증발돼. 저기압이니까 압력이 좋으니까 상승기로 장난 아니야. 그게 비구름을 만들어. 근데 뭐가 문제가 돼? 바람. 지구에는 일정한 패턴으로 바람이 불더래. 그래서 이 엄청난 무게의 비구름을 알았습니까? 계속 햇볕은 계속 내리지, 계속 증발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 우리 사이판 근처에서 형성된 열대성 저기압이 바람을 타고 북서쪽으로 올라와서 우리나라와 이 동아시아 쪽에 피해를 주는 이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동남아 쪽에서 형성되는 열대성 저기압을 윌리윌리라고 하고, 인도양 밑에서 형성되는 열대성 저기압을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미국 동부 쪽에서 형성되는 열대성 저기압을 허리케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도상에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 얘기도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됐네. 그렇게 보고 몇 분이야? 몇 분 남았니 그러면? 지금 내 시계가 이렇게. 안 남았어요. 그러면 자, 요까지 할게. 알았지?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 하면요. 3단원 마무리했으니까요. 네, 쭉 한번 풀어보세요. 71페이지까지. 선생님, 그런데요. 여러분 봐. 지금은 시험 대비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풀다가 모르면 해설 섞어서 보세요. 알았어요?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70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다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요.